안 좋은 걸 팔고 좋은 거를 갈아타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많이 바꿔봤습니다. 안 좋은 걸 팔고 좋은 거를 갈아타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높이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거를 팔으면 이미 30-40%, 40-50%가 깨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깨져 있는 건데, 막상 시장 안정화되면은 올라오는 폭이 정말로 많아요. 밑에서 40-50%, 30-40%씩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요? 일단 주식시장에선 이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결과가 어쨌든요,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 어느 정도는 제거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장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에 있을 때는 소위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합니다, 매매를. 좀 이게 충분히 되게 큰 게, 작년에도 금투세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는 표현이 뭐냐면, 소위 시장에서는 큰손들이 존재를 합니다. 큰손은 좋은 주식이 올라갈 때 더 세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 샀을 때 수익 난 경험이 많이 있으신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투자자들을 큰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때, 금투세는 세금 문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 자산이 세금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투세 해가지고 내 세금을 내야 될 컨디션 간다? 잘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로 시장이 약간은 슬로우해져요. 근데 이번 건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시는 분에 따라 잘 됐든 되지 않았든 어쨌든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려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바로 관세 리스크가 나와 버리니까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 좀 당황스럽고 패닉에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시장 안정화되면은 다시 중소형주 단위라든지 개별주 단위 움직일 확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느냐 많이 여쭤보실 텐데, 이거죠. 지금 어찌 됐든 기존 정부보다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추후 대선, 앞서서 정책에 대한 부분, 예를 일자리라든지 혹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회자가 될 거고, 이미 지난주부터 이런 부분이 지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요 후보 관련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시장에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후보들이 있잖아요. 후보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이 후보 갔다가 저 후보 갔다가 계속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대형주 단위라든지 큰 주식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요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막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쪽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이제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하다 보면 또 시장이 좋아지면 이게 안 움직여 버립니다 또. 그래서 양면의 칼은 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일단 추경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클 때가 가장 주식이 세게 오르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기대감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뭔가 테마성 종목 혹은 약간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AI 관련 종목들이 정책발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조금은 다른 결로 너무 안 좋다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게 환율이 좀 그날 당시에는 확 빠졌어요. 확 빠졌다가 또 인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율에 대한 부분은 항상 굉장히 좀 리스키하고 빠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트럼프 정부라든지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이 쪼금은 완화되는 계기가 있어야지 1,450원 언더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난번 왔을 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공매도가 재개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외국인들이 롱숏 자금을 같이 매매를 할 수 있긴,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걸요. 그런데 지난주 공매도 재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5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5조 넘게 판 거는 사실 거의 코로나 때 이후로 별로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매일 1조 5천억, 7천억 이렇게 판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고 4월 2일 날 관세부가 앞서고 나서도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은 해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최근에 시장에 있었던 말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국에서도 소위 마진콜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진콜이 뭐냐면 그들도 공매도를 하게 되고 그들도 여러 가지 파생선물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마진콜은 기존에 갖고 있는 증거금보다 평가 금액이 빠지면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거. 그런데 마진콜이 나오게 되면은 그들이 미국 주식만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시아 증시도 갖고 있을 거고 어디도 유럽도 갖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같이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일부는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고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반도체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아권에서는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우리가 정말로 공교롭게 예전에 날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날짜 정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거 너무 겹치면서 특히 반도체 쪽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공매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물론 공매도가 쌓이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지면은 바로 그 쇼크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면 빠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좀 요걸 편하게 얘기하면은 이거죠. 관세가 부과가 되면 세트 업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휴대폰 업체, 무슨 업체, 노트북 업체, 세트 업체들이 당연히 팔게 되는 확률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플 뉴스 보시면은 관세 제대로 부과되면은 3,400만 원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폰이.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안 사죠. 막상 지금 있는 일도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선수요가 많이 자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무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전에 시행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좋은 거가 지금 좋은 거지 앞으로 좋은 거를 다 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관세가 해결이 되는 근데 좀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인제 대만이 그 미국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나오니까는 공매도를 한 1주일 정도 금지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1주일 됐는데 바로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는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상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분이 아예 판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만큼 바뀌었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같은 직원들 혹은 전문가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압니다.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책이 나올지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많이 예상은 하지 못했고요. 강력하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희 기초 체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었는데 이거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부러지는 바람에 이런 것들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 제껴 버리면은 이거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 상반기 일단 지금 4월 초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먼저는 살아남는 겁니다, 일단은. 살아남은 다음에 계좌가 안정화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다음에 종목이 보여요. 이게 맞을 겁니다. 지금 어떤 전략을 말씀드리더라도 투자자분들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엔터주 사세요. LNG 사세요. 누가 어떻게 답보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LNG 좋고 미국에서 밀어주고요. 또 관세 무풍지대 좋고요. 섹터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분은 지금 내가 이만큼의 현금이 있었는데 지금 기존 주도주를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안정화될 때쯤에 내가 더 살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혹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으면 이거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함이 있는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거를 팔고 좋은 거를 갈아타는 이건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이게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좋은 걸 팔고 좋은 거를 갈아타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높이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 좋은 거를 팔으면 이미 30-40% 40-50%가 깨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깨져 있는 건데 막상 시장 안정화되면은 소위 이것을 수급 빈집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안 좋고 파는 분들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럼 안정화되면 그 올라오는 폭이 정말로 많아요. 밑에서 40-50% 30-40%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스위칭하는 거는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올라올 거 올라오고 올라오다 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그때 이게 안 좋은 걸 확인하고 바꾸는 게 맞지. 여기서 내가 정말로 나이스한 선택을 하려고? 그게 정말로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능력이 떨어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19년 해봤거든요. 19년 해봤는데 이럴 때는 조금 기다리는 게 항상 맞았다는 부분 조금 비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어쨌든 가격이 싸진 부분은 맞으니까는. 그러면 항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여기 바닥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올라온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공포예요, 공포. 지금 누구도 주식 지금 사자라고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근데 오늘 좀 오다가 2명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런 시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안 들어가요. 죄다가 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깐 이럴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공부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이 섹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지금 조선주가 좋다. 방산주가 좋다. 엔터주가 좋다. LNG가 좋다. 뭐 어디 많이 빠진 2차전지가 좋다.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내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놓고 들어가는 기회다라는 건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회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수 관련한 거는 좀 많이 빠지는 게 맞기 때문에 지수 관련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조금씩이라도 물론 여기서 2,000이 깨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좀 확률이 좀 적어 보이긴 하고요. 그만큼 이제 2,300대 수준이긴 한데 여기서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가 좀 의견을 꺾은 거가 나왔어요. 여태가 0.8배 수준이 2,400 초반대인데 2,250까지로 하단을 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도 이미 2,300 떨어졌으니까는 목표 주가를 낮추는 거죠, 하단부를.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화가 나요. 참고로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저점이 890포인트였거든요. 그때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모 증권사에서 500포인트 나오고 끝났습니다, 하락이. 5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그게 2,000포인트에서 빠진 겁니다, 한 방에.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갔다 1,600 갔다 다시 800으로 간 거, 890 간 건데 그때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그때도 결국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근데 500포인트까지 낮춰서 끝난 겁니다. 결국은 500포인트까지 가지 않고 890에서 끝나서 올라오긴 한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오바마 정부에서 아마 돈을 푸는 여러 가지 글로벌 공조가 있었던 걸 제가 10몇 년 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벌 공조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글로벌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각자 블록화가 되고 있고 보호무역 강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하니까 그때랑은 또 다른 거죠. 항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호가 뜨거나 지표가 나오면 투자해도 될 것 같다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항상 그런 시그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서는 항상 오르고 난 다음에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빠진 거에서 3분의 1 이상을 올려서 강력하게 양봉이 솟을 때, 지수로 치면은 100포인트 정도의 양봉이 강력하게 나올 때는 이게 거의 이상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포인트 양봉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단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합의라든지 뭐 유럽에서의 뭐 정상간의 만남이라 여러 것들이 나와야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바로미터는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가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하는 거는 재정 적자 축소잖아요. 재정 축소는 상당히 금리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신용물 국채도 빠지고 있고요. 빠진 상황이라서 금리 레벨은 꼭 잘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